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방법이라든지 공인중개사 개업할 때, 창업할 때 그 공인중개사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번에는 공부를 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이라든지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기출문제에 대해서도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우선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이 이제 한 40여 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동산학이라는 것이 없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는 전국에서 처음에 건국대학교에서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이래로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이제 부동산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건국대, 강남대, 강원대, 전주대 등 약 4년제와 또 전문대학에도 부동산학과가 좀 많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전국 오프라인 대학이 약 전국에서 40여 개 대학의 부동산 학과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사이버대라든지 한양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그다음 한국열린사이버대 등 이런 부동산 학과를 개설한 사이버대 온라인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우리 고등학생들이 부동산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학과가 사실상 이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친구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현재 부동산학이라는 것이 40여 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지금 이제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보면 부동산 석사와 박사과정 등이 있는데요. 서울벤처대학원이라든지 건국대 대학원이라든지 강원대 대학원, 전주대 대학원 이런 곳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서 석사기자와 박사기자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부동산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제 800여 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학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약 2만여 명 정도가 되니까 이제 800여 명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아직 대학교에서나 아니면은 정부 기관에서나 아니면 이런 관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도 제대로 지금 배출해내지 그런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젊은 우리 수험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부동산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만일 여기서 부동산학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해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학과보다 훨씬 더 학계라든지 그다음에 관이라든지 이런 데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 진출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부동산 학과에 응시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어떨까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때 많이 힘들었다는 이유 한 가지로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에는 공부를 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지속적으로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뢰인에게 새로 바뀌었으면 새로 바뀐 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해줘야지만이 이 재산과 직결된 문제에서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문을 탐구하고 공인중개사는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아서 이 둘이 융화가 돼서 합해졌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명쾌하고 정확한 답을 해줌으로써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합격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막 어려워서 도저히 못 풀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어려웠어도 40점 이상 60점이란 틀이 딱 정해져 있죠. 지금도 물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합격률이 어느 일정한 범위에 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아래 점수라고 하더라도 커트라인으로 해서 합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은요.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건강관리도 잘해서 시험을 보시면 충분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합격 사례는 우리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격을 잘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여러 권을 갖다가 구입을 해놓고 같은 과목을 여러 개를 갖다가 책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아주 얇은, 그러니까 요약해 놓은 요약집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약집을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 권의 책을 본 사람도 시험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그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한 권만을 가지고 계속 그 한 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나중에 10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약 8월 달 정도 되면은 한 권만 보게 되면 나중에는 하루에 한 권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합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도 필요 없고 오직 6권이죠. 전체가 5과목이지만 세법이 있기 때문에 6과목인데 그 6과목에 정규 기본서 한 권씩만을 가지고 최소한 15번씩을 본다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에는 한 권 보는데 20일도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 보다 보면은 아는 곳이 점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8월 달 정도 되면 하루에 한 권씩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6권을 계속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시험에서는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좋은 점수로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요약집이라든지 많은 그 기본서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풀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부도 하지도 않고 먼저 문제부터 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연히 우연히 그 문제에서 답이 체킹이 돼서 맞은 것 뿐이지 본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푼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기본서만 공부합니다. 문제는 손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빼고 기본서만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공부할 분량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까지는 기본서만 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문제는 아예 뺀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고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는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시험은 책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푸는 것도 좋겠지만 그때는 전국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정당하게 자기 이름을 적어서 수험 번호를 적어서 제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점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선에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이름도 안 적고 그냥 시험 문제만 풀어서 낸다고 한다면 자기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풀이는 자기가 공부를 시작한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후부터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사실은 합격을 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있다고 해서 물론 무조건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딴 생각을 하거나 잡다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시험에서 탈락할 수 있겠죠. 자리에 많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치고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치고 그 보답은 분명히 합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바로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1년도 못 이겨내면서 평생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분명히 이 1년을 기회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특히 법의 문제라는 것은 이 뼈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를 먼저 뼈대를 먼저 알아보고 거기에 살을 붙여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1년 뒤에는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럼 부동산 기출 문제는 과연 어떤 수준으로 나올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먼저 부동산 학개론입니다. 기출 문제 1번. 먼저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합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가죠. 그 다음에 민법 2번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아까 나왔었죠. 토지 및 그 정착물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 기술적 개념은 물론 물리적 개념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보면은 물리적 개념이란 건 자연 그대로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죠. 이건 경제적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네요. 4번은 한번 이렇게 틀린 것은 할 때는 하나만 한 단락만 틀리기 때문에 다음 것도 한번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 생각할 때는 4번, 5번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아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렇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건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만 한번 4번까지는 읽어보겠습니다. 준부동산, 아까 준부동산은 뭐 선박이라든지 항공기 아니면은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될 수 있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맞죠? 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못하는 동산이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 움직일 동이니까 움직이는 동산이 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에 엘리베이터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당연히 건물 안에 함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이럴 때는 하나로 이루어져서 거래가 되어야지 엘리베이터 따로 뭐 건물 따로 이렇게 나눠서 거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했을 때는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출문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2번. 다음은 임대주택의 1년간 운영 실적 자료이다. 가능 총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 비율은 해갖고 단 주어진 조건에 하나 했습니다. 한 호당 임대료는 연 500만 원, 임대 가능 호수는 60호, 공실률은 10%,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연 2억 1천만 원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호당 임대료가 연 500만 원이기 때문에 임대 가능 호수를 60%를 곱해보면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총수익은 약 3억 원이 되겠죠. 500만 원 곱하기 60% 하니까 3억 원이요. 근데 3억 원 중에서 공실률이 10%로 가는 것은 3억 원에서 10% 약 3천만 원이 공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실 3천만 원. 근데 여기서 순영업소득이 연 2억 1천만 원이니까 공실을 제외하면 2억 7천만 원에서 순영업소득 연 2억 1천만 원을 빼면 6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분자로 해서 가능 총소득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3억이죠. 3억을 분모로 하면 3억분의 6천만 원, 즉 20%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20%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민법에 대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까요? 자, 민법 기출문제 1번입니다. 문제 1.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네, 공부를 하기 전에 사람들은 뭐 통정한 허위의 뭐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도 잘 모르겠죠. 그러나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을과 통정한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한 뭐 이런 상태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서로 짜고 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을에게 해줬다. 그러면 결국은 좋은 뜻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실제 주인은 갑인데 그 소유권은 을에게 넘겨준 것이죠. 근데 이 을이 갑도 모르게 그 병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걸 넘겨줬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이러할 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번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부동산 등기 실명제법에 의해서 이제는 등기자가 권리자가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관계를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네, 당연히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진짜 주인이니까 병을 상대로서 야, 그거 내 거야. 그러니까 내기로 다시 돌려줘. 이렇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을과 병과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뭐냐면 을과 병이 서로 통정하고 즉 짜고 갑의 물건인 줄 알고도 을과 병이 서로 짜고 그래 그것을 나한테 넘겨줘 해서 짜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만일 악의를 증명을 한다면 물론 갑이 그것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를 않은 상태, 여기서는 병이 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대로 계약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즉 악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 병이 선의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과실이라는 것은 작은 거거든요. 큰 것이 아니죠. 아까 같이 짜고 뭐 이런 것은 큰 거지만 과실은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선의이거든요. 그래서 병이 선의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민법 기출문제 2번. 갑은 을 소유의 X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이랬습니다. 옳은 것을 찾는 것은 5개 중에 4개가 틀렸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건 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은 오직 답이 탁탁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명확하게 아는 경우에는 바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X 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자, 이게 을이 주인이에요. 땅의 주인인데 갑이 그걸 임차해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다가 갑이 돈이 좀 생겨갖고 땅 주인에게 그거 내가 농사 짓는 땅을 나에게 팔래? 그랬더니 을이 그래 그럼 그걸 사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계약서를 체결하게 됐는데 그걸 둘 다 1번지 땅인데 그 번지가 2번지로 잘못 기재를 해서 계약서를 잘못 썼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그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갑도 그 토지, 농사를 짓는 그 토지, 을도 농사를 짓는 그 토지라는 것을 알고 오직 번지수만 잘못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것은 굳이 뒤에를 읽어보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개 실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그 중개 실무 기출문제 풀이 1번 문제 1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공인중개사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문제이죠. 1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을 뭐라고 그러죠? 고용한 날이나 그 다음에 종료된 날이나 이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7일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건 답은 3번이 되겠죠. 아니, 2번이 되겠죠. 3번은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예, 당연히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만 인장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제풀이 2번을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게만 물건을 의뢰를 해서 매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라든지 이런 것을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만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와는 상관이 없이 그 공인중개사가 독점적으로 중개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기억.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이다. 예, 틀림없이 맞는 말이죠.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네, 이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거네요. 니은번은. 디귿.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진다. 네, 그 유효기간 3개월 안에 다른 공인중개사가 그걸 중개 의뢰를 해갖고 그게 계약이 성사가 되면 그 전속 중개 계약을 맡은 사람은 자기가 3개월 동안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위약금 지불 의무를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을 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쉬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움, 중간, 쉬움 해서 3, 4, 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70% 안에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큰 뭐 이렇게 불안감이라 이런 것은 제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결론이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오히려 친구보다 또는 내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평생을 함께 해 나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남게 됩니다. 부동산을 멀리 하고 나서는 이 땅에서는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가 잘 투자도 하고 했을 때 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노후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부동산 공부를 뭐 그냥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부동산 공부는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시험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